감사합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양극화 해소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이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분들께서 다양한 의견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충분히 하지 못한 말씀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적으라고 드렸던 그 종이에 비치된 서면 의견서에 남겨주시면 꼼꼼히 검토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지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성함이 정찬호 한국비정규직 노동단 네트워크 의장 맞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2%, 13%, 비정규직 조직률은 2%대고 30인 미만은 0.1%대 대다수 비정규직 사업장들이 많죠. 물론 사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누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를 할 거냐, 양대 노총의 노동조합들 1차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비정규직들 목소리를 누가 반영할 거냐, 당사자들이 주체가 뭔가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조 조직률에서도 배제가 되어 있고, 또한 그 소통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출발할 것이다. 이 우려 속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냐. 자,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의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노동공제회라는 시스템들이 다양한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공제회는 노동조합하고는 틀린 것이죠. 그러나 당사자 자신들이 스스로 십시일반 모여서 소통도 하고 문제 해법도 좀 찾아보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런 시스템들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공제회가 설립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공동 근로복지 수준, 이게 지금 충남이랄지 울산이랄지 안산 같은 데서 이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출연을 하게 되고 정부가 또 지자체에서 대기업이,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같은 일종의 노동공제회의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약 노동자들 노동상담이랄지 교육이랄지 홍보 캠페인을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센터, 즉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비정규직센터랄지 노동공익센터가 전국에 한 60여 개 지자체가 설립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폐쇄가 되거나 또는 예산이 축소되거나 인력이 감소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들랑달랑, 그래서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데 실제 이런 지자체 노동센터들이 현장에서 경비원, 대리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또 배달 라이더, 이런 취약 노동자들 무수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협의회 결성이랄지 노동조합 조직화까지 안내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이런 지자체 노동센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노동조합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그런 조직화의 한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불안정하다. 이 법제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러니까 이제 기업 다니는 기업에서 연구해법이 나올 것 같고, 뭐 공무직이랄지, 그 다음에 기간제, 민간위탁, 돌봄 서비스, 이런 쪽은 일단 정부가 모범 사업주로서 아까 연구원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초기업 단위 교섭을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노란봉투법의 기준도 이렇고, 또한 이런 요소에서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런 힘없는 노동조합이 아닌 정부하고 초기업 단위 그 부분, 공공 부분과 정상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서 뭔가 모델을 좀 만들어내 준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디딤돌 관련해서는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이쪽이 지금 일하는 사람 기본법, 권리보장 기본법이 다음 달에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노동부 장관님도 자꾸 이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법만을 가지고 현장의 변화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남아서요.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사회보험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경우는 먼저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일한 사람 그 기본법 후속 법안을 빨리 내용을 좀 발표를 해서 각계각층의 이런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말씀 이어서 하신다거나, 네, 다른 의견 좋습니다. 네. 원래 한국노총에도 비정규직 노조가 일부 있긴 있죠. 저 민주노총에 비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민주노총 좀 있어요. 마이크 누르시면 네. 근데 그 노동회의소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동회의소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한국노총은 반대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 한국노총의 대선배이신 이용득 선배가 너무나 그저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약간의 노동계 내의 문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게 공익노동센터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이 회의의 주제라기보다는 노동부에서 잘 알아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거 저희들이 잘 살펴서 많이 공감하고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노조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 대변 기구를 만드는 것은 한 측면으로서는 사회대화도 촉진하지만 실질적인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너무 낮은 건 또 사실이어서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률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 보자.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힘을 좀 강화를 해야 실제 대등한 발언, 대등한 교섭이 가능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비정규직 또는 소규모 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조직 의욕이랄까? 뭐 이런 게 그리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정부나 이런 데서 무슨 탄압을 하거나 막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노조의 가입률, 노조 조직률을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강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나 그 현장의 수요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예. 여러 조사를 보게 되면 권익단체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가 70%, 60% 이상 나옵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라고 알려지는 순간 온갖 불이익이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점에서 노동조합을 가입할래 할 수 없는 예, 네. 그래서 중간 매개고리로서 노동 공제회랄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을 꺼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노동자 그러면 여전히 빨갱이 생각나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사업주들 좀 의식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지 그런 것도 얘기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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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뿐만은 아닐 것 같고요.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나 청년 이 취약계층의 노동자의 목소리가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충분히 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선회의의 앞으로 대화 과정에서 잘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안 빠지고 참여하시게 했네요. 네. 네, 방금 위원장님이었습니다. 네, 말씀을 좀 그래도 소개를 해주셔야지 보시는 분이 또 알게 됩니다. 네, 네, 저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준비된 발언 말고 아까 그 주제와 연관해서 아까 대통령님 그 고용 유연화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는 그 고용을 잃으면 그 뭐 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고용이 유연한 노동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도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대항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청노동자 고용승계법 이런 것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계약 기간 끝나면 그 재계약 안 해버리면 뭐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용이 유연하다는 것은 자기 결정권을 다 잃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만들고 싶죠, 누구나. 그 열악한데 왜 만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들면 더 큰 불이익이 예상되니까 안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 고용유연성 대통령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고용유연성과 관련해서 사용자들을 해고를 하려면 두 가지 경우에 해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그 특별한 잘못을 하거나 규칙에 위반돼 갖고 했을 때 징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영상의 해고가 폭넓게 인정이 됩니다. 지금은
엄격한 해고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정리해고가 굉장히 쉽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압도적인 대기업 아닌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인사 압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구조조정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의 고용 유연성이 아주 경직돼 있지는 않다.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고용 유연성을 더 목말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는 노동자들이 처음에 뽑았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가치 이거보다 세월이 갈수록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나면 나중에는 짐이 되죠. 가령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데서는 육체적인 기능이 떨어질 것이고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숙련도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은 자기가 최종점에서 노동자의 노동성을 다 취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의 말하자면 과거에 충분히 경쟁력을 활용하고 현재의 경쟁력이 좋아졌을 때 갈고 싶어 하죠. 그 경우하고 또 하나는 계절적인 문제나 아니면 경기 순환을 타는 데 있어 가지고 경기 좋을 때 많이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비정규직으로 돌렸고 이런 것을 원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되는데 아까 사회 안전망으로는 저는 이런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회 안전망을 우리가 아무리 빨리 구축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준만큼 만족시킬 때는 많은 세월이 걸릴 것이고 그건 사회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용 유연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아주 대기업이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아주 좋은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들 또 노동조합이 강력한 데들은 제도와 상관없이 생존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낮은 수준의 이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의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이상의 어떤 일상적인 해고가 가능한 그런 유연성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부여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부여되는 순간에 이미 그 사람들은 일자리의 위협뿐만 아니라 자기가 일자리 내에서 누려왔던 자기 결정권, 자기 지위 이런 것들을 다 잃을 거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오늘 좀 대통령님 말씀 주셨는데 후속 말씀으로 좀 안심을 시켜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후속 말씀을 하셔도 저는 혹시 오늘 경총 회장님이 이거 대통령께서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굉장히 조만간에 뭔가 조치를 하실 거 아닌가 이런 조치 안 할 텐데 기대감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그 대신에 저도 자꾸 비정규직 일자리 늘어나고 이런 게 사용자 편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노동자들도 압도적인 힘이 있거나 자기 사회적 위치가 강하거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뒤집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반전시킬 수 있고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직은 없어요. 존재감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맞서는 것만 주특기로 생각을 하는데 과거같이 사용자가 압도적이거나 정부가 무조건 권위주의적이어 갖고 이념적으로도 모든 노동조합을 탄압하던 시기에 우리는 맞서는 게 중요한 임무였는데 지금 위기 시대 아닙니까? 저도 집에 가면 말하여 갱년기 딸내미의 사춘기에 시달려서 복합위기지만 우리나라 복합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진영 내부에서만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사회적 대화하고 싶은 거고 대화하자는 사람이 상대한테만 모든 걸 요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우리 신뢰가 쌓이고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도 더 힘이 커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힘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 준비된 거 하세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조직률을 높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정규직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도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조직 내부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나 특권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많이 조직화돼야지만 조직 내부도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률 많이 높일 테니까 정부에서도 조직률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건 많이 제가 권장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저 읽어도 됩니까? 네. 시간 너무 많이 아니 좀 잡고. 사회자로서 저는 할당을 또 생각할 수밖에 아이, 없습니다. 하세요. 하긴 할까요? 놔두세요. 네, 네, 네. 그러나 가령 이를테면 그리고 그래서는 좀 생각해 가급적이면 주시면 다 빼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걸 써준 대로 안 네, 읽으면 네, 말씀해 써준 사람한테 주십시오. 혼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예. 조직 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죠. 네. 예. 두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정림 교수님 발제에서 우리 경제가 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혁신과 생산성 제고만으로 좋은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는 기업 간 격차가 곧 임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대기업과 공공부문 일자리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중소기업과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과제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고 플랫폼 프리랜서와 같은 노동법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중간 부분은 우리 박명준 교수님 그 초기업 교섭 확대하는 걸로 대처하고요. 줄이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시니까. 저는 이 경제적인 그런 격차가 정말 사람들의 삶의 격차로 그대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격차나 자산의 격차가 있더라도 한 사람이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회의 일원이라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벼랑 끝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 그리고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회 보장, 이런 것들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 그런 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굉장히 열악하게 이 세상에 왔다 그래서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서는 안 되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적어도 교육이나 이런 것만큼이라도 내가 없더라도 충분히 동등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올라설 수 있을 정도의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그런 것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 자기가 잘라서 버는 것도 있지만 뭐 AI 도입이나 기술 이런 거에서 그 경쟁력이 세진 데는 점점 세질 텐데 이거 다 사회적으로 그 세금 낸 걸로 같이 연구해서 만든 기초과학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로봇세 뭐 이런 논의도 있는데 그 세금이나 책임 이런 것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플랫폼 노동 이런데 노동조합은 만들지만 그 단체 협약을 못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용자성이 명확지 않아서 노무종사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 이런 거 할 때 그 합의가 너무 쉽게 위반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사회적 합의를 단체 협약 수준으로라도 좀 끌어올리거나 아니면 정부가 강제하든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든 제도가 안 되더라도 사회적 합의가 단체 협약 수준으로 엄중한 무게를 가질 수 있게끔 사회적 압박과 정부의 그 통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제도로 만들어야죠. 그건 합의가 아니지.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하나 네.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고 노동부 장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어떤 제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 때문에 그 긍정 효과보다 부정 효과가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 2년 지나면 정규직화 해라. 좀 말은 좋은데 그 전부 다 1년 11개월 만에 다 그냥 1년 11개월짜리 해놓고 2년 안 넘기잖아요. 그래서 한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데 그게 이제 장애가 된다 오히려. 이게 과연 2년 이상 상시 고용이 필요한 경우는 정규 고용해라. 이제 이게 입법의 취지인데 사실은 이제 반대로 절대로 2년 이상 쓰지 말아야지. 이래가지고 1년 11개월 하고 다 그만두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부작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예를 들면 기간을 정한 노동계약, 고용계약이 지금 현 제도상 금지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하고 5년 동안 할 거야. 뭐 이런 계획이 안 됩니까? 이게 이제 그때 도입할 때 비정규직들을 기간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보호하려고 한 건데. 가장 충돌한 것이 대통령이 금방 말씀하셨던 이 업무에 대해서 2년 이상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상시 지속 업무로 보아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근데 그러면 이제 60세까지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1년 11개월 만에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논쟁이 되었었는데 결국은 요 기한을 정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은 뭐냐? 사용 사율 입구에서부터 그 업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업무면 2년짜리 못하게 하자. 못하게 하자. 예를 들어서 청소 업무가 있다. 청소 업무는 지속 가능하다. 그건 앞으로 또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는 3년 고용 계약 이거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몰라서 기간을 정한 계약이라고 원래 있어서 노동법에서는 금지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프로젝트 3년 그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프로젝트가 업무의 성격상 기간이 명확한 거는 된다. 예, 맞습니다. 나름 연구를 했겠죠. 죄송합니다. 네.